살을 애는 듯한 삭풍이 앙상한 나뭇가지를 사정없이 후려치며 괴기스러운 비명을 질러대고 있었는데 그 소리는 마치 굶주린 짐승의 울부짖음 같기도 하고 억울하게 죽은 원혼들의 통곡 소리 같기도 하여 듣는 이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천지는 온통 백색의 지옥으로 변해버린 지 오래였으니 하늘과 땅의 경계조차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쏟아지는 폭설은 늙고 병든 노파 꽃분의 가녀린 몸뚱이를 집어삼킬 듯이 맹렬하게 몰아치고 있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이 늙은 것이 무슨 부귀 영화를 누리겠다고 이 험한 산골짜기까지 기어 올라와서 제명을 재촉한단 말인가. 꽃분은 감각이 없어진 손으로 젖은 무명 치맛자락을 움켜쥐며 눈밭에 무릎을 꿇고 말았는데 입에서 터져나오는 하얀 입김은 허공에 흩어지기도 전에 얼어붙어 버릴 것만 같았다. 눈꺼풀이 천근만 근 무거워지며 정신이 아득해지는 찰나 그녀의 흐릿한 시야 속으로 기이한 붉은 광채가 번뜩이는 것이 보였으니 그것은 마치 창백한 시체와도 같은 설산의 풍경 속에서 펄떡이는 심장처럼 강렬하고도 요사스러운 빛깔이었다. 꽃분은 이것이 동사하기 직전에 찾아온다는 환각인가 싶어 고개를 세차게 흔들었으나 그 붉은 빛은 사라지기는커녕 눈보라를 뚫고 더욱 선명하게 그녀를 유혹하고 있었다. 저것이 무엇인고 사람이 사는 불빛인가 아니면 도깨비불인가. 그녀는 본능적으로 그 온기를 처차 기어가듯 눈밭을 헤치고 나아갔는데 손톱이 깨지고 무릎이 까지는 고통조차 느껴지지 않을 만큼 생존에 대한 갈망은 절박했다. 가까스로 빛이 새어 나오는 곳에 당도해 보니 그곳은 이미 반쯤 무너져 내려 기둥만 앙상하게 남은 낡은 선앙당이었는데 지붕은 뚫려 하늘이 훤히 보이고 벽에는 금이가 바람이 숭숭 들어오는 흉가나 다름없었으나 지금의 꽃분에게는 대궐보다 더 귀한 피난처였다. 그녀가 덜덜 떨리는 몸을 이끌고 선앙당 안으로 들어서자 놀랍게도 그 붉은 빛의 정체는 누군가 피워놓은 모닥불이 아니라 흙먼지가 수북이 쌓인 제단 구석에 놓인 낡은 부채 하나에서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세상에, 부채가 어찌 스스로 빛을 낸단 말인가. 꽃분은 두려움도 잊은 채 홀린 듯이 손을 뻗어 그 부채를 집어들었는데 그 순간 손끝에서부터 시작된 따스한 기운이 핏줄을 타고 전신으로 퍼져나가며 얼어붙었던 몸을 녹이는 기이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 이 기이한 부채는 보통의 것이 아니었는데 부채살은 흑단처럼 검고 윤기가 흐르는 나무로 만들어져 있었고 그 위에는 붉은 비단이 발라져 있었으며 비단 위에는 금실로 수놓아진 복숭아꽃 그림이 마치 살아있는 듯 생생하게 꿈틀거리고 있었다. 꽃분은 부채를 품에 꼭 안고 벽에 기대어 앉았는데 문득 자신이 왜 이 지경이 되었는지 서글픈 생각이 들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70평생을 가난과 싸우며 살아온 그녀였으나 올겨울 추위는 유난히도 혹독하여 땔감 하나 구할 수 없는 형편이 되자 병든 남편 득구를 위해 이 늙은 몸을 이끌고 금지된 사녀까지 올라오게 된 것이었다. 영감, 내가 죽으면 당신은 누가 돌봐준단 말이오. 오늘 아침에 끓여놓은 묽은 죽이라도 다 비우고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겠구려. 그녀는 품속의 부채를 꺼내어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았는데 신기하게도 부채를 쥐고 있으니 맹수처럼 으르렁대던 바람 소리도 잦아들고 뼛속까지 파고들던 한기도 거짓말처럼 사라지는 듯했다. 이것이 산신령님이 불쌍한 늙은이를 굽어 살피사 내려주신 동아줄인지 아니면 홀려 죽이려는 요물의 장난인지는 알 수 없었으나 꽃분은 지금 이 순간의 온기가 너무나도 감사할 따름이었다. 이복의 부채야, 네가 주인 없는 물건이라면 이 할미가 잠시 빌렸어도 되겠느냐? 내 이 은혜는 죽어서라도 갚을 테니 제발 살아서 집으로 돌아가게만 해다오. 그녀는 마치 살아있는 사람에게 말을 걸 듯 부채에 대고 중얼거리며 주머니 속에 꽁꽁 얼어있던 주먹밥 한 덩이를 꺼내어 베어 물었다. 돌이켜보면 꽃분의 인생은 기구하기 짝이 없었으니
18 꽃다운 나이에 득구에게 시집와서 하루도 허리 펴고 살아본 날이 없었으나 부부의 정 하나만은 깊어 비록 초가삼간에 살아도 웃음이 끊이지 않았던 시절도 있었다. 그러나 세월은 무심하여 자식들은 역병으로 먼저 앞세우고 젊은 날의 고생은 늙어서 골병으로 돌아와 남은 것이라고는 서로를 의지하는 앙상한 두 노인뿐이었으니 오늘처럼 눈보라가 치는 날이면 먼저 간 자식들 생각이 사무쳐 가슴이 미어지는 것이었다. 꽃분은 씹히지도 않는 딱딱한 주먹밥을 눈물과 함께 삼키며 품 안에 부채가 내뿜는 온기의 의지에 잠시 눈을 붙였다가 꿈결처럼 들려오는 남편의 기침 소리에 화들짝 놀라 깨어났다. 어느새 눈보라는 잦아들고 구름 사이로 희미한 달빛이 비치고 있었는데 꽃분은 이것이 하늘이 준 기회라 여기고 부채를 허리춤에 단단히 꽂은 채 선앙당을 나섰다. 눈이 허리까지 쌓여 한 발자국 떼기도 힘든 길이었으나 이상하게도 부채를 지닌 그녀의 몸은 솜털처럼 가볍게 느껴졌고 지팡이를 짚는 손에는 젊은 시절 못지않은 힘이 들어가 있었다. 허허, 참으로 괴이한 일이로다. 내 몸이 이리 가뿐할 수가 있나? 필시 내가 죽을 때가 되어 회광반조가 온 모양이구나. 그녀는 쓴웃음을 지으며 산비탈을 미끄러지듯 내려갔는데 머릿속에는 오로지 집에 홀로 남아 떨고 있을 남편 득구 생각뿐이었다. 산을 내려오는 동안 꽃분은 몇 번이나 미끄러져 굴을 뻔했으나 그때마다 마치 누군가 뒤에서 잡아주는 듯 혹은 보이지 않는 손이 받쳐주는 듯한 느낌을 받으며 위기를 모면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부채가 꽂힌 허리춤에서는 은은한 붉은 빛이 새어나와 앞길을 비추어 주었으니 산짐승들조차 그 신비한 기운에 눌려 감히 접근하지 못하고 멀리서 눈만 번뜩일 뿐이었다. 마을 어귀에 다다랐을 때쯤에는 새벽닭이 배를 치는 소리가 들려왔고 멀리서 보이는 자신의 허름한 초가집 굴뚝에서는 연기조차 나지 않아 꽃분의 마음을 더욱 조급하게 만들었다. 영감, 내가 왔소. 죽지 않고 살아서 왔소. 꽃분은 살인문을 박차고 마당으로 들어서며 소리쳤으나 집안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고 오직 정막만이 감돌아 불길한 예감이 등골을 스치고 지나갔다. 그녀는 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갔는데 냉골이나 다름없는 방 아랫목에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운 남편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영감, 정신 좀 차려보소. 내가 택감을 구해오지는 못했으나 신기한 물건을 주워왔소. 꽃분이 차가운 손으로 남편의 얼굴을 어루만지자 득구는 힘겹게 눈을 뜨며 쉰 목소리로 대답했다. 임자, 살아 돌아왔구려. 나는 자네가 이 눈 속에 파묻혀 객사한 줄 알고 따라 죽으려 했소. 남편의 말에 꽃분은 가슴이 먹먹해져 왈칵 눈물을 쏟으며 품속에 넣어두었던 붉은 부채를 꺼내 보였는데 어두침침한 방안이 순식간에 홍등을 켠 듯 환하게 밝혀지는 것이었다. 득구는 눈이 휘둥그레져 상체를 일으키며 물었다. 이게 대체 무슨 물건인고? 어디서 이런 귀한 것을 얻었소? 꽃분은 선앙당에서의 일을 차근차근 설명하며 부채를 남편의 손에 쥐어주었는데 득구 또한 부채를 잡자마자 창백하던 얼굴에 혈색이 돌고 기침이 잦아드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허, 참으로 용한 물건이로다. 만져만 있어도 온몸이 후끈거리는 것이 마치 뜨끈한 구들장에 지지는 것 같구려. 그날 밤 부부는 부채를 사이에 두고 서로의 언손을 녹이며 밤새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밖에서는 다시 눈보라가 몰아치기 시작했으나 방 안은 마치 봄날처럼 훈훈한 기운이 감돌았다. 꽃분은 남편이 잠든 모습을 지켜보다가 호기심에 부채를 펼쳐들고 살랑살랑 흔들어 보았는데 부채가 일으키는 바람에서는 향긋한 복숭아꽃 향기가 묻어나는 듯했다. 참으로 곱기도 하지. 내 평생 이런 호사를 다 누려보는구나. 그녀가 무심코 자신의 얼굴을 향해 부채질을 한 번, 두 번 할 때마다 방 안의 공기가 일렁이며 기이한 파동이 일어났으나 피곤에 지친 꽃분은 그 변화를 눈치채지 못한 채 부채를 가슴에 안고
스르르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다음 날 아침 눈부신 햇살이 창호지 문을 뚫고 들어와 방 안을 비출 때까지 꽃분은 단잠에 취해 있었는데 밖에서 들려오는 참새 소리에 부스스 눈을 떴을 때는 이미 해가 중천에 떠 있었다. 아이고, 해가 이리 높이 떴는데 늦잠을 잤구나. 영감 아침상도 못 봐드리고 그녀는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으나 몸이 깃털처럼 가볍게 일으켜지는 것에 깜짝 놀라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다. 늘 쑤시고 아프던 허리가 곧게 펴지고 관절마다 느껴지던 통증이 씻은 듯이 사라진 것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고는 비명을 지를 뻔했는데 쭈글쭈글하고 검버섯이 피어있던 노인의 손은 온데간데 없고 배곡처럼 희고 매끄러운 처녀의 손이 눈앞에 있었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병괴란 말인가. 꽃분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얼굴을 더듬어 보았는데 깊게 패였던 주름살은 흔적도 없고 탱탱하고 부드러운 피부의 감촉만이 손끝에 전해져 왔다. 그녀는 믿을 수 없는 현실에 황급히 부엌으로 달려가 물동이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았고 그곳에는 50년 전 시집올 때의 그 수줍고 아름다웠던 18살 색시가 놀란 눈으로 자신을 마주 보고 있었다. 바로 그때 마당에서 빗자루질 소리가 들리더니 득구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임자, 일어났는가? 오늘은 몸이 한결 가볍구려. 방문을 열고 들어서던 득구는 부엌 앞에 서 있는 낯선 처녀를 보고는 빗자루를 떨어뜨리며 뒷걸음질 쳤다. 누구슈? 내 마누라는 어디 가고 웬 처녀가 남의 집에 있소? 득구의 눈동자는 공포로 인해 금방이라도 튀어나올 듯 팽창해 있었는데 그는 뒷걸음질 치다 마당에 놓인 멍석에 걸려 엉덩방아를 타시면서도 시선을 거두지 못하고 덜덜 떨리는 손가락으로 눈앞의 여인을 가리키며 비명을 질러댔다. 내 인연, 썩 물러가라. 어디서 굴러먹던 여우 귀신이 감히 대낮에 민가에 내려와 사람을 홀리려 드느냐. 내 마누라, 불쌍한 우리 꽃분이를 내년이 잡아먹은 것이냐. 득구의 목소리는 갈라져 쇳소리를 냈고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간밤의 눈보라 속에서 돌아온 아내가 이 요물에게 해코지를 당했을 것이라는 끔찍한 상상만이 가득 차올라 가슴을 방망이질하게 만들었다. 꽃분은 남편의 그 참담한 오해에 가슴이 미어지는 듯하여 황급히 다가가 그를 일으키려 했으나 그녀가 한 발짝 다가설 때마다 득구는 두 발짝씩 기어가며 도망치니 그 모습이 마치 호랑이를 만난 토끼와도 같아 처량하기 그지없었다. 아이고, 영감, 나요. 나 꽃분이란 말이오. 내 목소리를 못 알아듣소? 어젯밤에 내가 주워온 그 부채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란 말이오. 꽃분의 절규에 가까운 호소에도 불구하고 득구의 귀에는 그저 젊은 처자의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만 들릴 뿐 50년을 함께 산늙고 걸걸한 아내의 음성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으니 이는 눈으로 보는 것이 귀로 듣는 것을 압도하기 때문이었다. 꽃분은 답답한 마음에 자신의 가슴을 주먹으로 치며 눈물을 흘렸는데 그 눈물조차 수정처럼 맑고 투명하여 쭈글쭈글한 노파의 탁한 눈물과는 거리가 멀었고 옥굿을 굴러가는 듯한 통곡 소리는 오히려 듣는 이의 마음을 묘하게 설레게 할 지경이었으니 이 또한 기가 막힐 노릇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변해버린 모습을 원망하며 부엌 문가에 놓인 물동이에 물을 퍼서 득구에게 끼얹으려다 멈칫하고는 대신 자신의 얼굴에 찬물을 끼얹으며 정신을 차리려 애썼다. 영감, 제발 정신 좀 차려보소. 내 얼굴은 변했어도 마음은 그대로란 말이오. 우리 신혼 첫날 밤에 당신이 긴장해서 요강을 엎지른 일이며 흉년 들었을 때 소나무 껍질 벗겨 먹으며 울던 일, 그 모든 걸 내가 어찌 알겠소? 득구는 요강이라는 단어와 소나무 껍질이라는 말에 움찔하며 도망치던 몸짓을 멈추었는데 그것은 세상 천지에 오직 죽은 아내와 자신만이 공유하는 부끄럽고도 애틋한 기억들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의심 가득한 눈초리로 마당 구석에 주저앉은 앳된 처녀를 노려보았는데
칠흑같이 검은 머리채는 아침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고, 앵두 같은 입술과 복숭아 빗뺨은 서리빨 같은 겨울바람 속에서도 생생하게 피어난 봄꽃과도 같아 감히 똑바로 쳐다보기조차 민망할 지경이었다. 네, 네가 참말로 꽃분이란 말이냐? 어찌 사람의 탈을 쓰고 하룻밤 사이에 환골탈태를 한단 말이냐? 이게 꿈이냐, 생시냐? 듣고는 여전히 경계를 풀지 않은 채 낫을 움켜쥔 손에 힘을 주며 물었으나 그의 목소리에는 이미 흔들리는 기색이 역력했다. 꽃분은 남편의 의심을 거두기 위해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들어가 문제의 붉은 부채를 들고 나왔는데, 햇빛 아래서 보는 부채는 어젯밤 호롱불 아래서 보았던 것보다 훨씬 더 기묘하고 영롱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다. 보소, 영감. 이 부채요. 내가 잠결에 더워서 부채질을 좀 했더니 아침에 일어나니 이 모양 이 꼴이 되어 있지 않소. 나도 기가 막혀 죽을 지경인데 당신까지 나를 내치면 나는 어디 가서 산단 말이오. 꽃분이 울먹이며 부채를 흔들자 그 바람결에 실려온 은은한 복숭아 향기가 득구의 코끝을 스쳤고, 그 순간 득구는 어젯밤 아내의 품에서 맡았던 바로 그 향기임을 깨닫고는 들고 있던 낫을 스르르 떨어뜨리고 말았다. 세상에 이런 조화가 있단 말인가. 산신령이 노하셨나. 조상님이 도우셨나. 득구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떨리는 손으로 꽃분의 얼굴을 어루만져 보았는데, 손끝에 닿는 피부는 마치 갓 쪄낸 백설기처럼 보드랍고 탄력이 넘쳐 거친 자신의 손이 부끄러워질 정도였다. 꽃분은 남편의 손길을 느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으나 동시에 득구의 눈에 서린 낯설어하는 기색과 당혹감을 읽고는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겉모습은 18, 새꽃 처녀가 되었으나 속은 70 노파인 꽃분과 겉도 속도 다 늙어버린 득구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이 생겨버린 듯했으니, 이는 늙음이 주는 편안함과 익숙함이 사라진 자리에서 오는 괴리감이었다. 임자, 자네가 젊어진 것은 축하할 일이나 나는 이제 자네 곁에 서면 마치 손녀딸을 데리고 사는 늙은 종놈처럼 보일 터이니 이를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그때였다. 살인문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이웃집에 사는 수다쟁이 봉산댁과 몇몇 마을 안악들이 담장 너머로 고개를 빼꼼히 내밀고 훔쳐보고 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 어머, 저게 웬일이래. 득군의 집에 웬 낯선 계집이 들어와 있어? 꽃분 할매는 안 보이고 봉산댁의 앙칼진 목소리가 담을 넘어오자 득구와 꽃분은 화들짝 놀라 서로 떨어졌는데, 이미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득구가 노망이 나서 첩을 들였다느니 혹은 꽃분을 죽이고 젊은 여자를 데려왔다느니 하는 흉흉한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나가고 있었던 것이다. 꽃분은 당황하여 얼굴을 가리려 했으나 이미 젊어진 용모는 숨길 수가 없었고, 그녀가 입고 있는 헐렁한 무명옷은 늙은이의 것이라 더욱 기괴하게 보일 따름이었다. 아니, 저 옷은 꽃분 할매가 입던 옷 아니여? 세상에, 남사스러워라. 늙은이가 주책이지 어디서 저런 어린 것을 꼬드겨서 조강지쳐 옷을 입혀놨대. 마을 안악들의 수군거림은 비수가 되어 득구의 가슴에 꽂혔고, 그는 얼굴이 벌개져서 대문 쪽으로 달려나가 소리를 질렀다. 이 사람들아, 말 함부로 하지 마소. 내 마누라가 잠시 몸이 안 좋아 방에 누워있는데 조카딸이 시중 들러 온 것이요. 썩 꺼지지 못해. 득구는 차마 아내가 젊어졌다는 말도 안 되는 사실을 털어놓을 수 없어 거짓말을 둘러댔으나 사람들의 눈초리는 더욱 싸늘해질 뿐이었다. 꽃분은 방 안으로 뛰어들어와 문을 걸어 잠그고 거울 앞에 앉았는데, 거울 속에 비친 낯선 미인은 슬픈 눈으로 그녀를 응시하고 있었고, 그녀는 자신의 아름다움이 축복이 아닌 저주가 될 수도 있음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해가 저물고 어둠이 마을을 덮자 득구는 방문 앞에 앉아 깊은 한숨만 내쉬고 있었고, 방 안의 꽃분은 저녁상을 차리기 위해 부엌으로 나가는 것조차 망설여졌다.
그러나 배에서 들려오는 꼬르륵 소리는 젊어진 육체가 요구하는 생명의 신호였기에 그녀는 용기를 내어 부엌으로 들어가 쌀을 씻고 된장찌개를 끓이기 시작했다. 익숙한 칼질 소리와 구수한 된장 냄새가 퍼지자 득구의 마음도 조금씩 진정되는 듯 했는데 70년 손맛이 어디 가겠는가. 뚝딱뚝딱 차려낸 저녁상은 여느 때와 다름없는 소박하지만 정겨운 밥상이었다. 영감, 밥 드시오. 아무리 기가 막혀도 곡기는 끊지 말아야지. 꽃분이 밥상을 들고 방으로 들어오자 득구는 쭈뼛거리며 상머리에 앉았는데 숟가락을 드는 손이 여전히 어색하기만 했다. 득구는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는데 혀끝의 감도는 짭조름하고 구수한 맛은 틀림없는 아내의 손맛이었고 그제야 그는 긴장이 풀리며 눈시울이 붉어졌다. 맛이 똑같구려. 임자가 맞구려. 그는 밥그릇에 눈물을 뚝뚝 흘리며 밥을 비우기 시작했고 꽃분은 그런 남편의 숟가락 위에 김치 조각을 올려주며 말없이 그를 지켜보았다. 젊은 여인의 모습으로 늙은 지아비를 봉양하는 이 기묘한 광경은 촛불 그림자에 비쳐 마치 전설 속의 한 장면처럼 신비롭고도 애잔하게 보였다. 식사를 마친 후 득구는 곰방대에 불을 붙이며 진지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임자, 이 일을 어찌한단 말이오. 마을 사람들 눈을 언제까지 속일 수는 없을 터이고 그렇다고 자네가 다시 늙어질 수도 없는 노릇이니. 꽃분은 품에서 붉은 부채를 꺼내 만지작거리며 생각에 잠겼는데 그녀의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함께 묘한 호기심이 일렁이고 있었다. 영감, 이 부채가 나를 젊게 만들었으니 반대로 붙이면 다시 늙어지지 않겠소? 그녀가 부채를 거꾸로 잡고 흔들려 하자 득구가 기겁을 하며 그녀의 손목을 낚아챘다. 아니 돼오. 그러다 잘못되어 아주 갓난쟁이가 되거나 영영 사라져버리면 어찌하려고 그러오. 일단은 숨기고 살아봅시다. 내 어떻게든 자네를 지킬 테니. 득구의 눈빛은 비장했으나 그의 손은 젊고 아름다운 아내의 손목을 잡고 있는 것조차 죄스러워 황급히 놓아주었다. 그날 밤 부부는 한 이불을 덮지 못하고 서로 등지고 누웠는데 꽃분의 심장은 젊음의 활력으로 힘차게 뛰었으나 득구의 심장은 늙음의 고단함으로 힘겹게 박동하고 있어 그 어긋난 박자가 밤새도록 방 안을 맴돌았다. 다음 날부터 꽃분은 집 밖 출입을 삼가고 방 안에만 칩거하였으나 젊은 여인의 생기는 좁은 방 안에 가둬두기에는 너무나 넘쳐 흘렀다. 그녀는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바느질을 시작했는데 침침하던 눈이 밝아지니 바늘귀도 척척 깨고 바느질 솜씨 또한 날렵하여 하루 만에 남편의 해진 옷을 새 옷처럼 기워놓았다. 그러나 득구는 마을에 나갔다가 돌아올 때마다 표정이 어두워졌는데 최 부자네 하인들이 마을을 돌며 수상한 소문을 캐묻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었다. 임자 조심해야겠소. 최 부자, 그 탐욕스러운 위인이 자네의 소문을 듣고 눈에 불을 켜고 다닌다 하오. 늙은 마누라가 갑자기 사라지고 젊은 처자가 나타났다는 소문이 그 귀에 들어갔으니 필시 무슨 꿍꿍이를 꾸밀게요. 한편 마을에서 가장 기와집이 크고 곡간이 12개나 된다는 최 부자는 사랑방에 앉아 곰방대를 빨며 하인들의 보고를 받고 있었는데 그의 탐욕스러운 눈빛이 번들거리고 있었다. 뭐라? 듣고 그 늙은이 집에 절세미인이 숨어 산다고. 게다가 그 늙은 마누라 꽃분이가 감쪽같이 사라졌다고. 최 부자는 60이 넘은 나이에도 색을 밝히고 불로장생에 좋다는 약은 다 사다 먹는 위인이었는데 이 기이한 소문은 그의 비틀린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단순히 첩을 들인 것이라면 내 알바 아니나 만약 그 늙은이가 회춘하는 비법이라도 알게 된 것이라면 내 기필코 그 비밀을 알아내야겠다. 최 부자는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옆에 놓인 술잔을 비웠고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꽃분의 정체를 밝혀내고 그 젊음의 원천을 빼앗을 계획이 독사처럼 벨리를 틀고 있었다. 그날 오후 득구가 밭일을 나간 사이
누군가 살인문을 거칠게 두드리는 소리가 났고 꽃분은 깜짝 놀라 바느질감을 내려놓았다. 계십니까? 듣고 어르신 계십니까? 낯선 사내들의 목소리에 꽃분은 숨소리를 죽이고 문구멍으로 밖을 내다보았는데 험상궂게 생긴 장정 서넛이 마당을 서성이고 있었고 그들 뒤로 비단 옷을 입은 최 부자가 거만하게 서 있는 모습이 보였다. 아무도 없느냐? 인기척이 있는데 대답이 없구나. 여봐라, 문을 뜯어라. 최 부자의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장정들이 방문으로 달려들었고 꽃분은 공포에 질려 뒷문으로 도망치려 했으나 이미 집은 포위된 상태였다. 낡은 문짝이 우지끈 소리를 내며 떨어져 나가고 방 안으로 쏟아지는 햇살 속에 드러난 꽃분의 모습은 최 부자의 숨을 텄게 만들 만큼 충격적인 아름다움이었다. 참으로 선녀가 하강했구나. 네가 정령득구의 철한 말이냐. 최 부자의 탐욕스러운 시선이 꽃분의 전신을 훑어내리자 그녀는 마치 벌거벗겨진 듯한 수치심과 공포에 사로잡혀 와들와들 떨며 뒷걸음질 쳤는데 그 모습이 오히려 사내의 비틀린 정복욕을 자극하는 꼴이 되고 말았다. 내 인연, 득구의 철하고? 내 눈을 속이려 들지 마라. 득구처는 70 먹은 쭈그렁 할미인데 내년은 갓 피어난 복숭아꽃 같으니 필시 여우가 둔갑한 것이 아니고서야 이럴 수가 있느냐. 최 부자는 거만한 태도로 방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와 꽃분의 턱을 거칠게 움켜쥐고 이리저리 돌려보며 감탄을 금치 못했는데 그 손길이 닿는 곳마다 소름이 돋아 꽃분은 비명을 지르며 그의 손을 뿌리쳤다. 이거 놓으시오. 남녀가 유별하거늘 어찌 남의 안방에 함부로 들어와 행패를 부리시오. 나는 득구의 먼 친척 조카여. 꽃분이 기지를 발휘하여 거짓을 고했으나 천하의 남봉꾼이자 눈치 빠른 최 부자가 그 어설픈 거짓말에 속을리 만무했으니 그는 코웃음을 치며 방 구석구석을 매의 눈으로 살피기 시작했다. 친척 조카? 웃기는 소리 작작하거라. 친척이라곤 씨가 마른 집안인걸 내가 모를 줄 아느냐. 게다가 방 안 어디에도 늙은 꽃분의 흔적이 없구나. 요강이며 이불이며 밥그릇이 딱 2개뿐이니 내년이 늙은이를 죽이고 그 자리를 차지한 것이냐. 최 부자의 목소리가 낮게 깔리며 위협적으로 변하자 하인들이 몽둥이를 꼬나쥐고 꽃분을 포위하며 으름장을 놓았다. 바로 그때 밭에서 일하다 말고 불길한 예감에 한달음에 달려온 득구가 흙투성이가 된 채 마당으로 뛰어들어오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이놈들 내 집에서 당장 나가지 못해 대낮에 남의 아녀자를 겁박하다니 관아에 고발할 테다. 득구는 늙고 쇠약한 몸이었으나 아내를 지키겠다는 일념 하나로 낯을 치켜들고 최 부자에게 달려들었으나 젊은 하인들의 상대가 될 리 없어 단번에 제압당하여 마당 흙바닥에 처박히고 말았다. 아이고, 영감. 꽃분이 울부짖으며 방 밖으로 뛰쳐나가 남편을 감싸 안으려 했으나 최 부자가 그녀의 머리채를 휘어잡아 방 안으로 내동댕이 쳤다. 내 이놈 득구야. 네가 정녕 죽고 싶은 모양이구나. 바른대로 불지 않으면 내 놈은 멍석마리를 당할 것이고 저 계집은 관아로 끌고 가서 주리를 틀어 요물임을 자백받을 것이다. 최 부자는 득구의 가슴을 짓밟으며 으르렁거렸고 득구는 숨이 턱턱 막히는 와중에도 꽃분을 향해 도망치라는 눈짓을 보냈으나 그녀는 이미 공포로 다리가 풀려 일어설 수조차 없었다.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꽃분의 머릿속을 스치는 것은 오직 하나, 품속에 숨겨둔 붉은 부채뿐이었으니 그녀는 이 사태를 해결할 방법이 부채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희망을 품고 떨리는 손으로 옷대를 더듬었다. 그러나 최 부자의 눈은 독사처럼 예리하여 그녀의 미세한 움직임을 놓치지 않았고 그녀가 품에서 무언가를 꺼내려 하자 득달같이 달려들어 그녀의 손목을 비틀고 숨겨둔 물건을 낚아채고 말았다. 이건 또 무엇이냐? 웬 낡은 부채를 그리 애지중지 숨기고 있었느냐?
최 부자는 붉은 비단에 복숭아 꽃이 수놓아진 부채를 펼쳐들고는 요리조리 살펴보았는데 그 순간 부채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이한 향기와 온기가 그의 손바닥을 타고 전해져 오자 그의 눈동자가 탐욕으로 번들거기 시작했다. 이 향기, 내년에게서 나던 그 복숭아꽃 냄새로구나. 그리고 이 따스한 기운은 최 부자는 본능적으로 이 부채가 예사 물건이 아임을 직감하고는 시험 삼아 자신의 얼굴을 향해 부채질을 한번 쓱 해보았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으니 뺨을 스치는 바람결에 피로가 씻은 듯이 사라지고 눈이 맑아지는 느낌이 드는 것이었다. 허, 이것 봐라. 바람이 찰지구나. 최 부자가 흥미를 느끼며 다시 한번 부채를 흔들자 이번에는 그의 거칠었던 손등 피부가 미세하게 팽팽해지며 검버섯 하나가 옅어지는 것이 육안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지켜보던 꽃분은 사색이 되어 소리쳤다. 안 돼요. 그건 내 것이요. 돌려주시오. 꽃분의 비명에 최 부자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으니 그는 이제야 모든 수수께끼가 풀렸다는 듯 무릎을 탁 쳤다. 옳거니 이제야 알겠구나. 늙어빠진 내년이 환골탈태하여 꽃처녀가 된 비결이 바로 이 요물단지였어. 산신령이 곡할 노릇이로다. 천한 것들이 이런 귀한 보물을 가지고 있었다니 최 부자는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리며 부채를 자신의 품 깊숙이 찔러 넣었고 득구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바닥을 기어가며 최 부자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했다. 나리, 제발 그것만은 돌려주십시오. 그건 제 집사람의 목숨줄이나 다름없습니다. 늙은 아내가 잠시 젊어진 것뿐이지 나쁜 짓을 하려던 것은 아닙니다요. 그러나 최 부자는 득구를 가차없이 걷어차 버리며 싸늘하게 내뱉었다. 더러운 손 치워라. 이런 신비한 물건은 너희 같은 천것들이 가질 자격이 없다. 하늘이 덕망 높은 나, 최 부자에게 내리신 선물이 분명하거늘 감히 어디다 손을 대느냐. 최 부자는 부채를 손에 넣은 기쁨에 취해 득구와 꽃분을 죽이겠다던 위협도 잊은 채 하인들을 거느리고 의기양양하게 대문을 나섰다. 가자. 오늘 밤은 잔치를 벌여야겠다. 내 이제 불로장생을 얻었으니 천하에 부러울 것이 무엇이겠느냐. 대문 밖으로 멀어지는 최 부자의 호탕한 웃음소리가 메아리처럼 울려 퍼지는 가운데 마당에 남겨진 두 부부는 망연자실하여 서로를 부둥켜 안고 통곡할 뿐이었다. 부채를 빼앗긴 꽃분은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허공을 응시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몸에 이상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부채의 마법이 그녀를 지탱하고 있었던 것인지 부채가 멀어지자 팽팽했던 피부에 다시 미세한 잔주름이 잡히기 시작했고 검던 머리카락 끝이 하얗게 바래가는 것이었다. 영감. 내 몸이 다시. 꽃분이 공포에 질려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자 백옥 같던 손등에 다시금 세월의 흔적이 스며들고 있었다. 득구는 급격히 노화가 진행되는 아내를 끌어안으며 오열했다. 괜찮소, 임자. 다 괜찮소. 젊어지나 늙어지나 당신은 내 꽃뿐이요. 저 도둑놈이 가져간 부채 따위 없어도 우리는 살 수 있소. 그러나 문제는 단순히 늙어가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으니 급격한 변화를 겪은 꽃분의 몸이 감당하지 못하고 고열에 시달리며 앓아눕게 된 것이었다. 젊음을 억지로 유지하던 마법이 풀리자 그 반작용으로 생명력까지 깎여나가는 듯 꽃분은 사경을 헤매며 헛소리를 질러댔다. 춥다. 너무 그 부채, 붉은 부채가 필요해. 득구는 물수건으로 아내의 이마를 닦아주며 피가 마르는 고통을 느꼈다. 이대로 있다가는 아내를 잃을 것이 분명했다. 그는 결심한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평생 남에게 해코지 한 번 못하고 살아온 순박한 농사꾼이었으나 아내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지옥 불에라도 뛰어들 각오가 서 있었다. 임자, 조금만 참으시오. 내 가서 그놈에게서 부채를 찾아오겠소. 훔쳐서라도 가져오겠소.
득구는 부엌으로 들어가 녹슨 식칼을 집어들려다 내려놓고 대신 굵은 몽둥이 하나를 찾아 허리춤에 찼다. 사람을 해칠 수는 없으나 도둑질이라도 해서 아내를 살려야 한다는 절박함이 그의 굽은 등을 곧게 펴게 만들었다.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밤. 득구는 그림자처럼 조용히 최 부자의 기와집 담벼락 아래로 숨어들었다. 담장 안에서는 왁자지껄한 풍악 소리와 함께 기생들의 웃음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는데 최 부자는 부채를 얻은 기념으로 거한 술판을 버리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밤을 넘은 득구는 사랑채 쪽으로 살금살금 다가갔는데 창호지 문에 비친 그림자를 보니 최 부자가 상석에 앉아 있고 주변에 여러 사람이 둘러앉아 있는 모습이 보였다. 자, 보아라. 이것이 바로 회춘의 부채니라. 최 부자의 들뜬 목소리가 들려왔다. 내가 이 부채로 다시 20대 청춘으로 돌아가면 너희들은 나를 형님이라 불러야 할 것이다. 방 안에서는 아첨꾼들의 감탄사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득구는 문틈으로 안을 엿보았는데 최 부자는 술에 불그스레 취한 얼굴로 붉은 부채를 쥐고 흔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의 곁에는 젊은 기생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고 탐욕에 눈이 먼 최 부자는 자신의 운명이 어찌 될지 꿈에도 모른 채 파멸을 향해 부채질을 시작하려 하고 있었다. 하늘이시여 굽어 살피소서. 저 악한 놈에게 천벌을 내리시고 제 아내를 살려주소서. 득구는 가슴속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기회를 엿보았다. 최 부자가 술에 취해 티저 떨어지거나 잠시 한눈을 파는 순간 몽둥이로 불을 끄고 부채를 낚아채 달아날 계획이었다. 그러나 최 부자는 멈출 줄 모르고 계속해서 부채를 자랑하며 자신의 얼굴에 부채질을 해대기 시작했으니 하나, 둘, 셋. 그가 숫자를 셀 때마다 방 안의 공기가 요동치고 촛불이 춤을 추었다. 득구는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는데 최 부자의 얼굴이 서서히 변해가고 있었다. 주름이 펴지고 흰머리가 검어지는 것은 꽃분 때와 같았으나 최 부자의 눈에 서린 탐욕은 젊어진 얼굴과 어우러져 더욱 기괴하고 섬뜩한 형상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때 득구의 발밑에서 마른 나뭇가지가 우지끈하고 부러지는 소리가 났고 예민해진 최 부자의 귀에 그 소리가 천둥처럼 꽂혔다. 누구냐? 밖에서 엿듣는 쥐새끼가 누구냐? 최 부자가 소리치자 하인들이 방문을 열고 뛰쳐나왔고 득구는 엉겁결에 마당 한가운데로 내몰리고 말았다. 횃불을 든 하인들에게 둘러싸인 득구는 도간에 든 쥐꼴이 되었으나 그의 눈은 오직 최 부자의 손에 들린 부채만을 향해 이글거리고 있었다. 젊어진 얼굴로 그러나 여전히 노인의 탐욕스러운 눈빛을 한 최 부자가 마루로 나와 비릿한 웃음을 흘렸다. 득구, 내 놈일 줄 알았다. 제 발로 호랑이 굴에 들어오다니 오늘이 내 제삿날이로구나. 최 부자는 부채를 접어 자신의 손바닥을 탁탁 치며 하인들에게 명령했다. 저놈을 묶어서 헛간에 가두어라. 날이 밝는 대로 관아에 넘겨 절도죄로 다스릴 것이다. 나는 이 부채질을 마저 끝내야겠으니 방해하지 마라. 득구가 하인들에게 질질 끌려가는 동안 최 부자는 다시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득구는 멀어지는 사랑채를 바라보며 절규했다. 안 돼, 그 부채는 저주야. 욕심을 부리면 화를 입는다고. 제발 그만둬. 득구의 외침은 허공에 흩어졌지만 그것은 단순한 저주가 아니라 꽃분의 변화를 곁에서 지켜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진실된 경고였다. 그러나 이미 젊음에 도취된 최 부자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헛간에 처박힌 득구는 차가운 바닥에 엎드려 흐느껴 울었다. 아내를 살릴 기회를 놓쳤다는 자책감과 다가올 비극에 대한 공포가 그를 짓눌렀다. 하지만 사랑채 안에서는 멈추지 않는 부채질 소리와 함께 최 부자의 미친 듯한 웃음소리가 밤새도록 이어지고 있었으니 그것은 마치 파멸을 재촉하는 장송곡과도 같았다. 방 안의 최 부자는 거울을 보며 황홀경에 빠져 있었다. 50대에서 40대로, 다시 30대로 거울 속의 사내는 점점 더 젊고 활기찬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더
나는 18, 아니 15 소년이 되어 다시 새 인생을 살 것이다. 그는 멈춰야 할 때를 알지 못했다. 기생들도 처음에는 신기해하다가 점차 광적으로 변해가는 최 부자의 모습에 겁을 먹고 하나둘씩 방을 빠져나갔으나 최 부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부채를 흔들었다. 그의 팔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움직일 때마다 시간은 거꾸로 흘러 그는 이제 갓 관례를 올린 청년의 모습을 지나 앳된 소년의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욕망의 끝이 어디인지 모르는 인간의 어리석음이 붉은 부채의 마력과 만나 비극의 씨앗을 잉태하고 있었던 것이다. 광풍이 몰아치는 사랑채 안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으나 정작 그 소용돌이의 중심에 있는 최 부자는 자신이 파멸의 구렁텅이로 빠져들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희열에 들떠 있었다. 으하하, 보아라. 내 피부가 갓 삶은 달걀처럼 매끄러워지지 않았느냐. 내 힘이 장사처럼 솟구치는구나. 최 부자의 목소리는 처음에는 굵직하고 호탕하였으나 부채질이 거듭될수록 점점 가늘어지고 톤이 높아지더니 어느새 앳된 소년의 변성기 목소리로 변해버렸다. 방 안을 가득 채운 기생들은 공포에 질려 입을 틀어막고 벽에 딱 붙어 서 있었는데 그들의 눈에는 눈앞의 주인이 회춘하는 것이 아니라 기괴한 요술에 걸려 오그라드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었다. 최 부자가 입고 있던 비단 도포는 점점 헐렁해져 어깨가 흘러내렸고 소매는 길어져 손을 덮어버리니 그 모습이 마치 아비의 옷을 훔쳐 입은 철없는 어린아이 꼴이었다. 나리, 이제 그만하시지요. 이미 충분히 젊어지셨습니다. 더 하시다가는 큰일 납니다요. 평소 최 부자의 비위를 잘 맞추던 늙은 집사가 겁에 질린 목소리로 말렸으나 이미 욕망의 전차에 올라탄 최 부자의 귀에는 그 충언이 들릴 리 만무했다. 닥쳐라. 내 놈이 내가 젊어지는 것이 셈이 나서 그러는 게지. 나는 더 돌아갈 것이다. 아무도 넘볼 수 없는 순수한 어린아이의 시절, 그 티 없는 몸으로 돌아가 천년을 살 것이다. 최 부자는 흘러내리는 옷자락을 발로 차내며 더욱 격렬하게 부채를 흔들어댔는데 이제 그의 몸집은 10살짜리 아이만큼 작아져 있었고 부채는 그의 고사리 같은 손에 비해 너무 커서 휘두르는 것조차 버거워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채는 마치 주인의 탐욕을 먹고 자란 요물처럼 스스로 춤을 추듯 바람을 일으키며 최 부자의 시간을 맹렬한 속도로 갉아먹고 있었다. 헛간에 갇혀있던 득구는 사랑채 쪽에서 들려오던 광기 어린 웃음소리가 어느 순간 뚝 끊어지고 대신 응애, 응애 하는 갓난아기의 자지러지는 울음소리가 밤하늘을 찢을 듯이 울려 퍼지자 소스라치게 놀라 몸을 일으켰다. 이게 무슨 소리란 말인가? 최 부자 댁에 갓난쟁이가 있었던가? 불길한 예감이 등골을 서늘하게 훑고 지나가자 득구는 젖먹던 힘을 다해 낡은 헛간문을 몸으로 들이받았는데 밖에서 경비를 서던 하인들이 사랑채의 병고에 놀라 우왕좌왕하는 틈을 타 빗장이 허술하게 걸려 있었던지 문짝이 쿠당탕하고 떨어져 나갔다. 득구는 아픈 몸을 이끌고 비틀거리며 마당으로 나섰는데 집안 전체가 발칵 뒤집혀 하인들이 횃불을 들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나리가 없어지셨다. 옷무덤만 있고 나리가 사라지셨어. 득구는 혼란을 틈타 사랑채로 달려가 열린 방문 사이로 안을 들여다보았는데 그곳에 펼쳐진 광경은 실로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을 지경이었다. 방바닥에는 최 부자가 입고 있던 화려한 비단 옷들이 산더미처럼 허물처럼 벗겨져 쌓여 있었고 그 옷무덤 한가운데서 핏덩이 같은 갓난아기 하나가 붉은 부채를 옆에 둔 채 발버둥치며 울고 있었던 것이다. 주변에 있던 기생들과 집사는 사색이 되어 바들바들 떨고만 있을 뿐 누구 하나 감히 그 아기에게 손을 대지 못하고 있었다. 저게 설마 최 부자 영감이란 말인가? 득구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으나 아기의 목에 걸려있는 금목걸이와 곁에 놓인 붉은 부채는 그 아기가 바로 조금 전까지 호령하던 집주인임을
명백히 증명하고 있었다. 과도한 욕심이 화를 불러 청춘을 넘어 유아기로, 급기야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갓난쟁이로 퇴화해버린 인과응보의 현장이었다. 아이고, 이를 어째 나리가 아기가 되셨어. 이 일을 관아에 알려야 하나, 무당을 불러야 하나. 집사가 머리를 쥐어뜯으며 통곡하자 하인들은 공황 상태에 빠져 우르르 몰려나갔고, 방 안에는 울고 있는 아기 최 부자와 넋이 나간 몇몇만이 남아 있었다. 득구는 지금이 하늘이 준 유일한 기회임을 직감하고 숨을 죽인 채 방 안으로 슬금슬금 기어 들어갔다. 사람들의 시선이 온통 아기에게 쏠려 있는 틈을 타 그는 옷더미 속에 파묻혀 붉은 빛을 내뿜고 있는 부채를 향해 손을 뻗었다. 손끝에 차가운 부채 자루가 닿는 순간 득구는 전율을 느끼며 부채를 낚아채 품속에 넣었다. 아기 최 부자는 마치 자신의 장난감을 뺏긴 것을 알기라도 하는 듯 더욱 목청을 높여 울어댔으나 득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방문을 박차고 밖으로 내달렸다. 거기 누구냐? 도둑이다. 뒤늦게 득구를 발견한 하인 하나가 소리쳤으나 득구는 이미 담장을 넘어 어둠 속으로 사라진 뒤였다. 득구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고 다리는 후들거렸으나 아내 꽃분을 살려야 한다는 일념 하나가 그를 달리게 만들었다. 꽃분아,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간다. 부채를 찾아왔다. 밤이슬을 맞으며 산길을 달리는 득구의 눈앞에는 오직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을 아내의 얼굴만이 아른거렸다. 그는 최 부자의 비참한 말로를 보며 뼈저린 교훈을 얻었으니 젊음이란 순리대로 흘러가는 것이지 거스르려 하면 반드시 탈이 난다는 진리였다. 그러나 지금은 그 진리를 따지기에 앞서 당장 죽어가는 아내의 숨을 붙여놓는 것이 급선무였다. 숨이 턱끝까지 차오른 상태로 집에 도착한 득구는 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갔는데 방 안의 풍경은 참혹하기 그지없었다. 꽃분은 앙상하게 마른 몸으로 이불을 덮어쓴 채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고 그녀의 얼굴은 급격한 노화로 인해 최 부자를 만나기 전보다 더 쭈글쭈글하고 검게 변해 있었다. 임자, 정신 차려보소. 내가 왔소. 득구가 달려들어 아내를 안아 일으키자 꽃분은 희미하게 눈을 뜨며 힘겹게 미소를 지었다. 영감, 무사히 왔구려. 나는 이제 틀린 것 같소. 몸이 불덩이 같고 뼈가 녹아내리는 것만 같소. 꽃분의 목소리는 꺼져가는 촛불처럼 위태로웠다. 득구는 떨리는 손으로 품에서 붉은 부채를 꺼내 들었다. 아니요, 안 죽소. 내가 이 부채를 찾아왔으니 당신을 살릴 수 있소. 득구는 부채를 펼쳐 들었으나 순간 최 부자의 끔찍한 최후가 떠올라 멈칫했다. 과연 이 부채를 다시 써도 되는 것일까? 만약 잘못되어 꽃분이마저 아기가 되어버리거나 영영 사라지면 어쩐단 말인가? 득구의 손이 허공에서 갈등으로 떨리고 있을 때 꽃분이 힘없는 손을 들어 득구의 손을 잡았다. 영감, 나를 다시 젊게 만들 생각은 마시오. 그저 고통만 덜어주시오. 꽃분의 간절한 눈빛을 본 득구는 마음을 다잡았다. 욕심을 버리고 오직 아내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데에만 뜻을 두자. 그는 부채를 아주 천천히 그리고 부드럽게 흔들기 시작했다. 나쁜 기운은 물러가고 맑은 기운만 오라. 내 아내 꽃분이를 살려다오. 득구의 간절한 염원이 닿았는지 부채에서 나오는 바람은 전처럼 강렬하거나 요사스럽지 않고 봄바람처럼 은은하고 따스하게 꽃분의 얼굴을 감싸 안았다. 한 번, 두 번 부채질이 이어질 때마다 꽃분의 고통으로 일그러졌던 미간이 펴지고 거칠었던 호흡이 차분해지기 시작했다. 득구는 욕심을 내어 주름을 펴려 하지 않았고 억지로 흰 머리를 검게 만들려 하지 않았다. 그저 아내가 숨을 편안히 쉬고 열이 내리기만을 바라며 정성을 다해 부채질을 했다. 그러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꽃분의 얼굴에서 죽음의 그림자가 걷히고 비록 주름진 노인의 얼굴이지만 혈색이 돌고 생기가 넘치는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이었다. 억지로 젊음을 탐했을 때의 위태로운 아름다움이 아니라
세월을 품은 온화하고 편안한 노년의 아름다움이 그녀의 얼굴에 피어올랐다. 영감, 이제 살 것 같소. 몸이 깃털처럼 가볍소. 꽃분이 맑아진 눈으로 득구를 바라보며 일어나 앉자. 득구는 부채를 내려놓고 아내를 와락 끌어안고 엉엉 울음을 터뜨렸다. 고맙소, 고맙소. 살아줘서 고맙소. 내가 다시는 당신을 위험하게 하지 않겠소. 두 노인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밤새도록 울고 웃으며 생사의 고비를 넘긴 회포를 풀었다. 밖에서는 동이 터오며 새벽빛이 창호지 문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는데 그 빛은 마치 두 사람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서광과도 같았다. 한편 마을 아래 최부자 댁에서는 아침이 밝자마자 대성통곡 소리가 울려 퍼졌으니 아기가 된 최부자를 보고 뒤늦게 달려온 친척들이 재산을 두고 다툼을 벌이는 아귀다툼이 시작된 것이었다. 날이 완전히 밝자 득구는 결연한 표정으로 붉은 부채를 집어들었다. 임자, 이 물건은 인간이 가져서는 안 될 물건이요. 최부자 같은 사람이 또 생기지 않으리란 법이 없고 우리 또한 언제 마음이 변해 욕심을 부릴지 모르오. 꽃분 또한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다. 맞소. 영감, 그 부채는 우리에게 잠시 꿈을 보여주었으나 그 대가가 너무 컸소. 이제 그만 제자리로 돌려놓읍시다. 부부는 부채를 깨끗한 천에 싸서 품에 안고 집을 나섰다. 그들의 발걸음은 처음 부채를 주워 올 때보다 훨씬 가볍고 당당했으니 욕심을 내려놓은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평온함이 그들 곁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두 사람은 아무도 없는 깊은 산속 처음 꽃분이 부채를 발견했던 그 무너진 선앙당으로 향했다. 눈은 녹아 없었지만 선앙당의 기운은 여전히 음산했다. 득구는 선앙당 뒤편에 양지 바른 곳을 골라 깊게 땅을 팠다. 부디 좋은 주인을 만나거나 영영 세상에 나오지 말거라. 우리 부부는 네 덕분에 죽다 살아났으나 더 이상의 요행은 바라지 않는다. 득구가 부채를 구덩이에 넣고 흙을 덮으려 할 때 부채가 마지막으로 한 번 붉은 빛을 번쩍였으나 득구는 망설임 없이 흙을 쏟아부었다. 꽃분은 그 위에 평평한 돌을 올려놓고 두 손을 모아 빌었다. 산신령님, 저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남은 생은 그저 건강하게 제 명대로 살다 가게 해주십시오. 산을 내려오는 부부의 맞잡은 손은 주름지고 거칠었으나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게 맞닿아 있었다. 마을 어귀에 들어서자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최 부자의 소식을 전하고 있었다. 글쎄, 최 부자가 밤새 노망이 나서 사라지고 웬 업둥이만 남았다지 뭔가. 하늘이 벌을 내린 게야. 사람들은 득구와 꽃분을 보고 반가워하며 물었다. 아니 꽃분 할매, 며칠 안 보이더니 어디 편찮으셨수? 얼굴이 아주 훤해지셨네 그려. 득구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다. 우리 마누라가 산에 가서 좋은 공기 마시고 왔더니 회춘을 했나 보. 이제부터는 욕심 부리지 않고 오순도순 살려 하오. 꽃분도 수줍게 웃으며 남편의 팔에 기댔다. 비록 젊은 처녀의 모습은 아니었으나 득구의 눈에는 지금의 아내가 세상 그 누구보다 아름다워 보였다. 그날 저녁 부부는 모처럼 따뜻한 밥상을 마주하고 앉았다. 영감, 생각해보니 젊어지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습디다. 꽃분이 숭늉을 마시며 말했다. 득구가 궁금한 듯 물었다. 그게 무엇이요? 꽃분은 주름진 눈가에 웃음을 띠며 대답했다. 당신과 함께 늙어가는 것이요. 내가 젊어져 보니 당신 혼자 늙어가는 꼴을 차마 못 보겠더이다. 같이 흰머리 나고 같이 주름지며 그렇게 가는 것이 부부 아니겠소. 득구는 그 말에 목이 메어 숟가락을 놓았다. 임자, 내 평생 당신을 고생만 시켰는데 그런 말을 해주니 죽어도 여한이 없구려. 밖에는 다시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으나 두 노인의 작은 방 안은 그 어떤 보물보다 빛나는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 최 부자 댁의 기와지붕 위로 탐스러운 보름달이 떠올랐으나
그 집안의 풍경은 달빛조차 무색할 만큼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으니 이는 욕망의 탑이 얼마나 허망한 모래성인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광경이었다. 주인 잃은 집안은 그야말로 난장판이 되어 평소 최부자의 위세에 눌려 숨조차 크게 쉬지 못하던 친척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어 곳간문을 부수고 비단과 엽전을 약탈하기에 바빴고, 하인들은 제 살길을 찾아 뿔뿔이 흩어지니 거대한 기와집은 순식간에 흉가처럼 변해버렸다. 개 중에는 저 갓난쟁이가 진짜 최부자 어르신일지도 모른다며 아기를 챙기려는 충직한 하인도 한둘 있었으나 대부분은 미치광이 노인의 사생아일 뿐이다라며 아기를 헌신짝처럼 내팽개치기 일쑤였다. 결국 욕심으로 시간을 거슬러 어린아이가 된 최부자는 자신의 재산이 눈앞에서 찢겨나가는 것을 보면서도 말 한마디 못하고 그저 응애하며 서러운 울음만 터뜨릴 뿐이었으니 그 울음소리에는 권세의 무상함과 뒤늦은 후회가 절절히 배어 있었다. 산비탈 너머 초가집에서 이 소란을 전해들은 득구와 꽃부는 씁쓸한 표정으로 마주 앉아 혀를 찾는데, 인간의 복이란 남의 것을 탐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제 분수를 지키는 데서 온다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금 깨닫는 밤이었다. 영감. 저 집이 저리 망하는 것을 보니 마음이 좋지 않구려. 그래도 한때는 마을의 큰어른이었는데 말년이 저리 비참해서야 원. 꽃분이 호롱불 심지를 돋우며 안타까워하자 득구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대답했다. 자업자득인 계지. 흐르는 강물을 거스르려 하면 탈이 나는 법이 거늘. 하물며 천지신명이 정해놓은 세월을 거스르려 했으니 그 화를 어찌 피하겠소. 우리는 그저 주어진 명대로 살다 가는 것이 상책이요. 두 노인은 최부자의 비극을 반면교사 삼아 욕심 없는 삶이 주는 평온함을 더욱 귀하게 여기게 되었다. 긴 겨울이 지나고 얼어붙었던 계곡물이 풀리며 졸졸 흐르는 소리가 들려올 무렵 득구와 꽃분의 집에도 따스한 봄 기운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신기하게도 부채를 묻고 돌아온 날 이후로 두 노인의 건강은 예전과 비할 바 없이 좋아졌는데, 굽었던 허리가 조금 펴지고 시리던 무릎 통증이 사라진 것은 부채가 남기고 간 마지막 선물이자 축복인 듯 했다. 꽃분은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텃밭에 상추씨를 뿌렸는데 흙냄새를 맡으며 일하는 기쁨이 젊은 시절의 그것보다 더 달콤하게 느껴졌다. 영감, 올해는 농사가 잘 될 것 같소. 흙이 아주 포실포실한 게 기운이 좋구려. 꽃분이 땀을 닦으며 환하게 웃자 지게를 지고 나가던 득구도 덩달아 웃음을 터뜨렸다. 그렇고 말고 우리 마음이 편안하니 농사도 절로 잘 될게요. 마을 사람들은 득구 부부가 갑자기 건강해지고 얼굴에 윤기가 흐르는 것을 보고 수군거렸으나 예전처럼 시기하거나 의심하는 눈초리는 아니었다. 오히려 최부자의 몰락 이후 욕심 없이 성실하게 살아가는 득구 부부의 모습에서 어떤 경외감을 느끼는 듯했다. 득구 어르신네는 신선이 되려나 봐. 나이를 거꾸로 드시는 것 같아. 마을 안악들이 우물가에서 나누는 이야기가 바람결에 들려오면 꽃분은 그저 빙그레 웃으며 모른 척 넘길 뿐이었다. 그녀는 이제 젊음이라는 것이 팽팽한 피부나 검은 머리카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어느 화창한 봄날, 득구는 꽃분을 데리고 부채를 묻었던 산 중턱의 선앙당 터로 나들이를 갔는데, 그곳에 도착한 두 사람은 깜짝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다. 황량했던 선앙당 주변과 부채를 묻은 자리에 세상에서 본 적 없는 기이하고도 아름다운 복숭아 꽃들이 만발하여 붉은 구름처럼 뒤덮여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 꽃들은 마치 땅속에 묻힌 부채가 뿜어내는 기운을 받아 피어난 듯 일반 도화보다 훨씬 붉고 향기가 진하여 심리 밖에서도 벌나비가 날아들 지경이었다. 이 꽃들 좀 보소. 부채가 땅속에서 꽃으로 피어났나 보. 득구가 감탄하며 꽃가지를 어루만지자 꽃분은 두 손을 모아 합장하며 고개를 숙였다. 부디 이 꽃들이
세상에 해가 되지 않고 사람들에게 기쁨만 주는 꽃이 되게 해주소서. 그 후로 마을에는 기이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으니 선앙당 터에 핀 복숭아꽃 열매를 따먹으면 앓던 이가 낫고 기력이 쇠한 노인이 기운을 차린다는 이야기였다. 사람들은 이것을 신선 복숭아라 부르며 귀하게 여겼으나 득구와 꽃부는 그 열매가 욕심을 부리는 자에게는 쓴맛을, 베푸는 자에게는 단맛을 낸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두 부부는 욕심을 내어 열매를 독차지하는 대신 마을의 아픈 아이들이나 홀로 사는 노인들에게 몰래 복숭아를 가져다 주며 남은 생을 덕을 쌓는 데 바쳤다. 최 부자가 그토록 원했던 불로장생은 혼자만의 욕심이었으나 득구 부부가 실천하는 나눔은 마을 전체의 생기를 불어넣는 진정한 회춘의 묘약이 되었던 것이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으나 득구와 꽃부는 여전히 정정한 모습으로 마을을 지키고 있었다. 물론 흰머리는 더 늘어 백발이 성성하고 얼굴의 주름은 깊은 골짜기처럼 패였으나 그들의 눈빛만은 어린아이처럼 맑고 투명했다. 어느 늦가을 저녁 낙엽이 우수수 떨어지는 마루에 나란히 앉아지는 해를 바라보며 득구가 입을 열었다. 임자, 우리 참 오래도 같이 살았구려. 지겹지는 않소. 득구의 농 섞인 질문에 꽃부는 고개를 저으며 득구의 거친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감싸 쥐었다. 지겹다니요. 천년을 살아도 당신과 함께라면 짧게만 느껴질 것 같소. 젊어서는 고생만 시켜 미안하다 하더니 늙어서는 이리 곁을 지켜주니 내가 복이 많은 게지요. 득구는 아내의 말에 가슴이 먹먹해져 먼 산을 바라보았다. 그때 최 부자에게서 부채를 뺏어왔을 때 당신이 다시 젊어지기를 거부했던 것이 천만다행이었소. 만약 그때 우리가 욕심을 부려 젊은이로 돌아갔다면 지금 이 평온한 저녁 노을의 아름다움을 알기나 했겠소? 꽃부는 득구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조용히 대답했다. 맞소. 젊음은 한낮의 태양처럼 뜨겁고 눈부시지만 노년은 저 노을처럼 은은하고 따뜻해서 좋은 것이요. 이제야 알겠소. 늙어간다는 것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이치와 화해하고 물들어가는 것임을 말이요. 두 노인의 그림자가 마당에 길게 드리워지고 처마 밑의 풍경이 바람에 흔들리며 맑은 소리를 내었다. 한편 아기가 되었던 최 부자는 친척 집을 전전하며 구박덩이로 자라났는데 그는 전생의 기억을 모두 잃었으나 이상하게도 부채만 보면 까닭 모를 공포에 질려 울음을 터뜨리곤 했다. 그는 비록 가난하고 천한 신분이 되었으나 어린 시절부터 고생을 겪으며 자란 덕분에 오히려 예전에 오만하고 탐욕스러운 성품을 버리고 성실한 청년으로 성장하고 있었다. 어느 날 득구는 장터에서 짐을 나르는 청년이 된 최 부자를 우연히 마주쳤는데 땀 흘려 일하는 그의 모습이 예전 비단 옷을 입고 호령하던 때보다 훨씬 사람다워 보여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직민, 이제야 비로소 사람이 되었구나. 부채가 너에게 내린 벌이 아니라 새 삶을 살 기회를 준 것일지도 모르겠네. 득구는 청년의 등에 몰래 쌈짓돈을 찔러 넣어주며 자리를 떴다.